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타격으로 사망한 그날 밤 평양 간부 아파트 단지의 불이 새벽 4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거된 하메네이의 죽음이 북한 권력, 핵심부에 전혀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중앙당 대외부 과장으로 20년 넘게 일한 한 남성은 그날 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라디오를 꺼내 들었고 그 방송을 듣는 순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는 왜 그토록 서둘러 평양을 떠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새벽,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직속 상관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청사로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야간 교대 문제겠지 하며 나왔습니다. 대외부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새벽 3시 전체 호출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청사에 도착하니 대외부 간부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한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방송 청취를 전면 금지한다. 위성수신 설비 즉시 봉인. 외국과의 통화선 차단. 간부자녀 외출 금지. 가족 포함 전원 동선 보고 의무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요?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직감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며칠 전 저는 대외부 업무 특성상 해외 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기에 이미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줄곧 북한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 핵 문제를 내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발언들이 외신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서는 그 내용을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뜻했습니다. 협상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압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한 번 전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바로 그 전례였습니다. 2026년 초 미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정밀 타격으로 제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미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제거되었습니다. 평양 지도부가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청사 안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불이 거의 모든 집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말입니다. 평양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고 딸아이 방에서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옷장 안쪽 깊숙이 감춰둔 중국산 단파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대외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잡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이란 핵 위협 제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하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한꺼번에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그리고 트럼프의 북한 대화 촉구. 우리 대외부 간부들이 수십 년 동안 배워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의 지도자는 반드시 제거된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우리는 그 이름들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메네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핵을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먼저 없애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직후 북한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바로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안한다는 건 북한 지도부에게는 이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응하면 살고 거부하면 다음은 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은 딸아이 얼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굶주림은 참을 수 있습니다. 추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것만큼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대외부에는 매주 최고 지도자의 공개 일정 관련 참고 자료가 내려왔는데 그 주 자료가 아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호 총국 인원이 2배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평양 상공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으로 가는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조용하게 내부 지시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선과 관련된 일체의 발언은 즉결처벌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북한에서 즉결처벌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재판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된다는 겁니다. 6.25 때 전선에서나 쓰던 말이 평양청사에 내려온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이 두려웠다면 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미사일을 쐈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동선을 숨기고 자기 주변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이건 외부의 적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 위치가 노출되는 걸 막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평양 지도부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 그것은 우리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을 먼저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라도 지도자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는 걸 이란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지도자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요? 핵을 공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나라, 그 나라 지도자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저는 퇴근길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 체제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2천만 주민이 온몸으로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청사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부들끼리 밥을 먹다가도 말이 줄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들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바로 위 상관인 박 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퇴근 후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였습니다. 그는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을 바꿨다는 거 알지? 이제는 핵무기보다 지도자를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양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특수 요원 말이야. 하메네이 때도 그랬잖아. 타격 전에 먼저 내부 정보를 빼냈다고. 그날 저녁 간부 아파트 단지를 보니 집집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침대 위치를 창문에서 안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간부도 2명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날 밤 술에 취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위해 일해온 사람이 그 체제가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쟁 나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있잖아.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방공 훈련이 시작됐다고요. 아이들이 책상 밑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미국 특수부대 납치 대비 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납치 대비 교육. 초등학생한테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피란 다니던 이야기 어르신들한테 들으셨죠? 그분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공포가 지금 평양 초등학교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포탄이 아니라 드론과 특수부대를 막으라는 것이었지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딸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간부 숙청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딸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됩니다. 아내는 연좌제로 직장을 잃습니다. 이 체제는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희생되는 구조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그걸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심을 굳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대외부 동료 2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출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업무 보고에서도 그 사람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흔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중에 조용히 들은 이야기로는 보안 위반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유는 해외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외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들을 위해서 미리 제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떠올렸습니다. 해외 정보 분석. 그게 제 직책이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홀어머니께는 끝내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어머니는 말리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라질 차례다. 다만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사라지는 것으로. 2026년 2월,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며칠 지방 출장을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입고 가요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 오래 바라봤습니다. 깊이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 외곽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6.25 때 아버지 따라 남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평생을 북에서 사신 분.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어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열차 검문이 이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최근에 외국 뉴스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중앙당 소속으로 지방 사업차 이동 중입니다.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반 열차 칸에서 외국 뉴스를 들었냐고 묻는다는 것, 그건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걸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정은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압록강 근처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그 강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평양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몇 달을 숨어 지내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공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이틀 동안 밥을 먹여주셨고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틀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누르면 됐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저는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던 날 쌀이 종류별로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뭘 얼마나 가져가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북미 협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협상하고 있는 거다. 하메네이가 죽은 뒤 평양이 보인 반응, 그건 군사적 대응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카다피처럼 제거된다고 믿으니 핵을 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핵을 들고 있으면 언제 하메네이처럼 타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남한이나 미국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도자 한 명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2천만 주민의 살보다 지도자 한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한 나라. 저는 그 나라에서 48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북에 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요. 매일 그 얼굴들이 생각납니다. 전화 한 통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한테 말해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날 밤 집을 나섰는지를요. 그날 밤 평양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민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 나라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